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 5일째를 맞는 날입니다.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겠지만 금리 인상으로 의도했던 정책 효과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심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일부 MZ세대와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한국은행을 점령하라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나 국민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겠죠. 오늘 진단 말씀,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미국 증시 특징사항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8월 30일, 이제 내일 마지막 거래일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역시 그 잭슨 홀 미팅에 네. 파월 의장의 그 발언 두고 평가가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대체로면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파월 의장이 그 새로운 것이 없고 본인 자신의 입장만 이렇게 교묘한 방법으로 재확인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평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미국 시장을 출렁이게 했던 것이 전 페드의 부회장인 존 컨 이분이 그 또 다른 금융위기 부분이 이렇게 올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이 마켓워치의 그 가장 최근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헤드라인 뉴스인데요. 네. 이 부분 때문에 그 테이퍼링 문제에 대해서 파월 의장의 그 완화 기조가 상당 부분은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다우존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앞서 그 서상영 그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던 사실 그 델타 변이의 우려와 함께 이렇게 다우존스 지수를 끌어내렸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특이한 사항은 개별 종목별로 그 이슈가 있어서 애플이라든가 이런 쪽에 우리 캐스터분이 잘 지적했습니다는 전체적으로 보면 나스닥 지수가 똑같은 테이퍼링 문제 이런 게에서 영향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가 상당폭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이 아주 오늘 증시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죠. 이 대목은 왜 그러냐면 시청자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는 8월 말에서는 다음 달에 적자국채 발행이라든가 이런 것 통해서 재원을 미리 조달하거든요. 비상대금 이렇게 그 아주 그 준비 비상 국면을 제어하고는 적자국채 발행해서 입찰을 좀 하는데요. 사실상 지난달 말에 연방부채 유예 시한 트럼프 정부 때 2년 시한이 했던 것이 연장되지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상대금을 쓰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규 국채 발행이 중단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채 공급 물량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오늘도 미국 증시에서는 IS의 테러 위험 문제가 많이 이렇게 봉착됐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텔레반의 아프가니 정권이들하고 IS의 그 테러 문제를 두고 연일 아프가니스탄 공항에서 테러 문제가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미국 내에서도 9/11 사건 같은 이런 쪽으로 좀 연장되는 게 아니냐 하는 시각. 이것이 그 뉴욕에서 이렇게 보면은 증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악재에 해당되거든요. 자연스럽게 국채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 물량이 감소되는 상태에서 국채 수요가 증가하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국채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에서 반비례 관계에 있는 국채 금리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종의 그 미국의 국채 금리 10년분 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는데요. 입찰하고 나서 줄기차게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이 일중 그래프가 있으면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일중 그래프가 준비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 대목 때문에 사실상 미국의 그 국채 금리가 이렇게 하락되니까 미래 그 잠재 가치가 상당히 높게 이렇게 예상되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파월과 페드 리스크는 다음 달 그 페드 회의까지 지속되지 않겠느냐 하는 네. 시각이 월계 지배적인 시각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 가운데 나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해설을 해주셨고요. 지난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했습니다. 그 뒤에 좀 뒷말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뒷말이 많죠. 오늘도 국내 언론에서 보면 다른 그 미국 뉴스보다도 네. 우리 내부에서 보면 뭐 들끓는다, 뭔다 이렇게 해서 뭐 대출 절벽이다, 뭐 해서 굉장히 부정적 언어들이 경제 신문을 중심해서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 대내 문제가 해외 문제보다 지금은 더 지금 그 중요한 사항이죠. 아무래도 이렇게 들끓는다, 절벽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은 그 기점이 시청자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 날 금리 인상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는 금리 인상은 노멀 스테이블에 0.25%포인트 올렸는데요. 두 가지 이렇게 특징을 갖고 있죠.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고 우리가 경쟁국은 두 가지인데요. 일단은 금리 인상 국면이 2018년 11월 이후에 이때가 이제 지금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2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이 됐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경제에 여러 가지 그 변화를 이렇게 느끼는 주는 상황에서 부정적 평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선진국들은 지금 금리를 올리는 국가가 없죠. 미국보다 경제가 잘 나가는 선진국들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선진국들은 지금 금리 인상, 심지어는 금리 인상의 그 전 단계인 테이퍼링 문제도 지금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제일 먼저 올렸습니다. 그런 상태고요. 물론 취약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그래도 한국이 가장 많이 올렸던 가장 먼저 올렸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오면 보면 가장 MZ 세대들이든가 소상공인이 가장 피해를 많이 봐서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불만이 앞서 말씀드린 들끓는다, 모은다 해서 이게 최고조에 오라는 상태죠. 그리고 대한상의가 물론 한은의 그 금리 인상 전에 이게 조사한 내용입니다는 사실은 금리 인상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년 이후에나 좀 했으면 하는 것이 국내 기업인들의 이렇게 모습이다. 조사 결과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최근에 보면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코로나 사태 여전히 부담되는 상태에서 좀 정책 단계에서는 다른 쪽에 국민의 지원금 이런 것보다도 기업이 이렇게 성장을 해야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이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금리 인상까지 이렇게 더 주면 기업이 어떻게 숨통을 트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금리 인상 같은 거 하더라도 내년에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쪽에 조사 결과에서 역시 기업인들도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너무 빨리 했던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한 가지 그 눈길을 부는 대목은 금리 인상 이후에 외자 이탈이 이렇게 방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왜 외자 이탈이 이렇게 될까 하는 측면에서는 한국이 지금 금리 인상, 통화정책의 긴축적인 측면 금리 인상이라는 변수를 갈 때 전 세계에서 사실 터키라든가 이런 국가에서만 금리 인상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시아 국가 중에서 금리 인상을 먼저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보다는 이렇게 한국이 터키냐 하는 쪽에 그 실제의 여부와 관계없이 네. 자연스럽게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하는 국가들을 이렇게 볼 때에는 이렇게 그런 쪽에 비오는 시각도 있다.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항상 통화 정책에 동조하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대목도 수용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이후에 한국이 터키나 남아공과 같은 취약 신흥국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일단은 그 입장에 대해서 사실 한국 경제가 터키라든가 남아공에 비교할 수 없다. 네. 다만 정책적으로 금리 인상 부분이 취약 신흥국들이 치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오해다 이렇게 먼저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오해가 되냐면 일전에도 이제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지금 신흥국들은 똑같은 신흥국이 아니다. 이번에 그 K자형 코로나 사태의 K자형 구조가 되면서 신흥국도 차별화되는 상황이거든요. 같은 신흥국에 소속돼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한국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핵심 신흥국에 해당되고요. 어떻게 보면 피보팅 중심 이렇게 신흥국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국가들은 취약 신흥국으로 더 신흥국 입장에서도 더 어렵게 되는 이러한 그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올해 그 테이퍼링 얘기가 페드에서 먼저 나오게 올해 2월 달입니다. 그 2월 달 이후에 사실 그 신흥국들이 그렇게 대응해 나가는 걸 이렇게 보면 중국, 대만 이렇게 이번에 한국이 금리 인상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마다 그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는 이렇게 필리핀이라든가 터키라든가 남아공이라든가 아르헨티나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국가들은 사실 테이퍼링에서 자금 이탈에 대한 방지 차원에서 금리 인상을 지금까지 다녀온 상황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금리 텐트럼은 이 방송을 통해서도 신흥국 입장에서는 금리를 좀 올려서 이걸 대응하는 게 아니라 외자 확충을 통해서 해야 된다 하는 걸 누차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한국은 외환 보유가 아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풍족한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사실 오해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책 목표 관계없이 오해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취약 신흥국들이 이렇게 미국의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위자 이탈 차원에서 금리를 먼저 올라간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한국이 나머지 사정에 있어서는 괜찮다고 했는데 네. 이렇게 금리를 느닷없이 올리다 보니까 그런 쪽에 오해가 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부 금통위원들이 미국의 테이퍼링 될 때 외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지만 금리 올릴 때 외자 이탈 방지는 초기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실은 시장에 적응하는 거기 때문에 외자 이탈 방지 효과 금리 인상에 따라서 외자 이탈 방지는 금리 인상 직후에 나타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는 이런 쪽에 효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외자 이탈이 지속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뭐든지 정책이라는 것은 어떻게 시장의 평가이기 때문에 정책의 의도를 시장에 잘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도 단순히 금통위원들이 금리를 올리고 봐라 내가 금리가 올렸어 알아서 해라 이건 아니다. 시장과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하다. 그래서 시장의 소통을 금리를 인상한 정책 목표의 효과가 달성하도록까지 시장과 소통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아쉬운 대목이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는 그런 그 평가들이도 나오고 있는 점에 있어서 한국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금통위원들도 시장에 소통하고 시장에 사실 우월적 지위가 아니라 굉장히 시장에 이렇게 그 수용적인 모습 이런 것이 지금처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고 중앙은행이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과거의 수평적 지위가 아니라 이렇게 수직적 지위가 아니라 수평적 지위일 때는 항상 필요한 대목이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 데에는 외국인 자금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금리 인상 이후에 외국인 자금 흐름은 어떻습니까? 이 대목이 일부 금통위원들이 네. 예견 적도 있는데요. 사실 이거의 예견조차가 애초부터 얘기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흥국이 이렇게 미국이라든가 이런 쪽에 금리가 인상될 때 외자 이탈 방지하기 위해서는 누차에 걸쳐서 네. 김석동 전 그 금감위 위원장이라든가 아니면 이전에 또 농협경제연구소 소장하실 때에도 또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관련해서 가장 위기에 잘 대응한 사람으로 평가받으신 분이거든요. 예. 이분이 농협경제연구소 보고서 나올 때 신흥국들의 외자 이탈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기 재현을 하기 위해서는 외환보유를 충분히 쌓는 일이다. 금리를 성급하게 올리는 것은 아니다 하는 네. 이런 각도에서 사실 우리는 외환보유를 많이 쌓습니다. 민간이 그 중심이 돼서 정부가 주관했다기보다는 기업들이 그 대기업을 위주로 해서 돈을 잘 벌다 보니까 외환보유가 이렇게 쌓이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적정 외환보유 수준을 한번 보면 IMF 방식, 그린스펀 방식, 캡틴 방식인데요. 지금은 캡틴 방식을 아주 원래는 그린스펀 방식으로 많이 쓰는데요. 그냥 시청자분의 우리의 외환 사정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캡틴 방식, 최강의 캡틴 방식으로 추정하면 우리의 적정 외환보유 수준은 3,800억 달러 내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달 말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일선 자금만 하더라도 우리가 통화 수합이라든가 최강화 이셔티브에서 멀티 수합이라든가 IMF의 골든 이 지번이 SDR에서 뿌려지죠. 다시 SDR에 뿌려집니다. 지난번에 그 IMF 총재가 알체 총재가 사실 그 신흥국들한테 네. 이렇게 IMF SDR 자금을 특별히 인출하겠다 하는 입장이죠. 그것도 우리 외환보유로 잡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자금을 뺀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일선 자금, 직접 갖고 있는 것이 4,586억 달러거든요. 캡틴 방식보다 더 많은 상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사실 외자 이탈 방지를 위해서 금리를 써서 금리 인상을 해서 다른 쪽의 경제를 부담하는 것보다는 이 외자 이탈 방지에 대한 너무 과잉적인 우려보다는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변수를 금리라는 변수를 다른 쪽에 활용을 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운 대목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번 금리 인상을 했는데요. 외자 이탈을 방지했느냐 하는 측면을 보면 금리 인상 당일부터 거래일 기준으로 목요일, 금요일, 어제 월요일까지 네. 사실 3일 연속 원래 금리 인상에 따른 외자 이탈 방지는 시장이 이렇게 학습 효과를 감안한다면 초기에 많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금리 인상이 이렇게 따라서 외자이탈 방지보다는 외자이탈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를 하더라도 첫날에 한 3,600, 둘째 날 금요일이 되겠죠. 3,700억 여기 나오죠. 3,600, 3,700, 2,300 당일날 포함해서 그리고 코스피에는 어제는 코스피는 소폭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소폭으로 외화가 유입되긴 했습니다는 금리 인상 당일날 그다음에 금요일 날도 코스닥에서도 외자 이탈이 많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서 이제 보면 이 수치 한번 보세요. 당일날 26일 날 빠져나갔고 둘째 날도 빠져나갔고 금요일이 되겠죠. 어제는 소폭 올라오긴 했습니다는 저 규모로 볼 땐 금리 인상, 외자 이탈 방의 금리 인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1조 원 정도 추가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포함할 때 나가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대목을 금통위원회에서 외자 이탈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금리를 올려야 된다 하는 시각에서 사실상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는 뭐든지 이렇게 너무 늦은 상태에서 평가가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보면 다소 이른 점이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 초기에 수정하더라도 수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목을 좀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국내 경제라든가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자 이탈 방지 이외에도 한은이 금리를 올린 것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목적도 있었는데 오히려 금리 인상 이후에 대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그 패닉 대출이라는 표현을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사실 그 가계부채, 주택담보대출 줄이고 가계부채를 줄이고 그다음에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일단은 탄력성이라는 개념에서 예. 대출 금리가 올리면 대출 수요가 아주 많이 꺾이게 됩니다. 탄력성은 네거티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금리 올려서 시중은행은 뭐 대출금리 더 빨리 올리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수익금리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대출금리를 올리면 거기에 따라서 대출 수요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야지 시중에 새로운 그 통화 공급이 되지 않겠죠. 그리고 기준금리 올리면 예금금리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금금리에 대해서 자 예금금리를 올릴 때 일단 예금금리 많이 올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금금리 올리기에 따라서 예금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시중의 유동성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래서 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 수요 탄력성 네거티브인데요. 이게 커야 되고 또 금리 상승에 따라서 플러스 탄력도가 굉장히 높아야 된다. 두 수요가 높아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대출 수요는 네거티브 탄력도이고 그다음에 시중 금리 예금 금리 인상은 플러스 탄력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까지 이렇게 나타난 현상을 보면 정부가 기준금리 한국에서 기준금리 올린데도 불구하고 그 이전서부터 대출금리를 올려서 대출금리는 많이 올렸습니다. 나중에 진짜 시중은행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느냐 하는 것을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출금리는 많이 올렸습니다. 근데 대출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목은 시간을 갖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대출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오히려 그 패닉성 대출이 많이 그렇게 되는 상태에서 대출이 이렇게 가계부채가 오히려 더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예금금리는 아시겠습니다. 예금금리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비용금리 아닙니까? 개인 입장에서 예금하는 사람은 수익금리지만 네. 은행 입장에서는 비용금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대 마진폭을 통해서 수익을 하는 은행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금금리를 좀 많이 올려야 되는데요.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비용금리니까 안 올립니다. 찔끔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지금 상태에서 사실 그 예금이 좀처럼 늘어나지 않는 상황 오히려 거꾸로 사실 증권사라든가 이런 쪽에 이렇게 지금 신용대출 미수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은행의 예금조차도 빠지는 이런 형국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부작용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금리를 올리고 또 시중은행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출금리를 기준금리보다 더 많이 올리다 보니까 결국은 영끌 비끌했던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생계 차원에서 사실 이렇게 MZ세대라든가 소상공인은 대출금리를 많이 올리다 보니까 결국 거리로 내몰리는 형국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죽했으면 한국은행을 점령하라 하는 이런 입장에 이렇게 표들이 나올까 하는 측면은 한국은 입장에서도 나중에 정책 수정된 정책 보완 차원에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제안을 해드릴 테니까 그런 쪽을 이렇게 시장에 단순히 지켜봐야 된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하는
이런 입장으로 이런 입장으로 이렇게 그 지켜볼 대목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지금 보면 항상 말씀드리는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도달했을 때는 이게 항상 경착륙 하면 안 되거든요. 네. 소프트 랜딩 시켜야 됩니다. 이런 피해 상황으로 되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 그 지금의 정책 당국자의 의지를 반영해서 시중은행들은 갑작스럽게 몸을 사려는 과정에서 지난 23일 날 NH도 대출을 확 줄여버렸고 그렇죠. 그다음에 27일 날 대출을 확 줄였고 생경무시와 관계없이 다음 달부터는 전면적으로 이 금리 인상에 따른 효과가 적을 때는 전면적으로 강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생경에 대출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MZ에서는 다음 달부터 대출 절벽이 오기 전에 미리 땡겨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때 받아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패닉 대출이 증가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은 가계부채가 오히려 늘어난 상황. 지난주 대비해서 사실 그 3조 이상 늘어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초기 단계에서는 사실 대출 줄이고 가계부채 줄이고 집값 안정시키고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물론 시기가 이른 감이 있긴 한다. 그러나 지금은 더 지연돼서 이 부작용이 더 이렇게 될 때는 두 가지 측면이죠. 더 대출을 정책 효과의 의도대로 하기 위해서 대출을 더 줄인다는 이런 입장에서 MZ세대든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더 충격이 커지는 거고 네. 그다음에 시간을 갖고 지켜봐서 만약에 부작용이 증폭되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인 이 문제를 한번 중간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자금은 계속해서 이탈하고 있고 대출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은행은 금리를 더 올린다는 의지를 강하게 시사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올리겠다는 의미입니까? 사실 오늘 이 방송을 한데도 시청자분이 금리를 이렇게 인상함에 따라서 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난데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 입장에서 금리를 더 올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의 금리 예상 이렇게 나면 최소한 한 단계 0.25%에서 예. 많게는 4단계까지 해서 지금의 0.75%의 금리가 1.5%까지 올리지 않겠느냐 하는 다양한 예상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MZ세대들이든가 그다음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데 저렇게 금리 인상이 되면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전행거도 그런 얘기를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금리 인상을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역할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 효과가 나이죠. 그런데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해도 금융시장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자 금융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상 이렇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MZ세대든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왜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데 왜 올리느냐 이렇게 되겠죠. 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부작용이 된다면 더 세게 올 수 있는 효과 이렇게 방향성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시장에서는 그만큼 혼란스럽게 느낀다. 금리를 올렸으면 효과가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금리를 올려놓고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하면 애초부터 왜 이렇게 오르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시장 소통과의 부정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자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올린다고 해서 지금 최소한 한 단계 내지는 4단계까지 해서 1.5%까지 올린다는 예상이 나오는데 도대체 지금 금리를 올리고 지금의 저금리 국면이다. 물론 적정 수준까지 올리려면 지금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기 때문에 지금의 0.75%의 금리가 적정 수준은 낮다. 저금리다. 근데 적정 수준에 대한 개념은 밝히지 않았으니까 도대체 어디까지가 적정 수준이냐? 네. 한 단계냐? 그래서 적정 수준에 따라 파악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나오니까 한 단계 올린다, 4단계 올린다. 시장이 그만큼 불확실한 거거든요. 그러면 금리를 올려놓고 아직도 저금리 국면이다. 그러면 적정 수준이 대체 뭐냐? 한국에서 입장은 적정 수준이 뭐냐? 하는 입장을 얘기를 해주면 시장의 입장에서는 경제가 지금 여건이 이렇게 된다 하면 그 정도는 올라가겠다 하는 예상이 나오면서 사실상 거기에 따라서 대비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그게 정책의 수용 과정입니다. 통화 정책이라는 시차가 큽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의 심지 그런 그 대선이든가 이런 거 보면 한 9개월에서 1년 정도라면 라이프 사이클이 상당히 될 때 나중에 최종 변수가 확인하고 통화 정책을 수정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통화 금리 수당하면 중간에 점검은 중간 변수가 있고요.
그 변수를 토대로 해서 통화정책 수정해서 나중에 정책 모르간 최종 타겟 변수가 있는 거거든요. 잘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적정금리는 얼마 수준일까 하는 측면에서 과거의 피셔 이퀘션이라든가 테일러 준칙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은행 네. 내부에서는 저희들이 그 동료들 이렇게 보면 테일러 준책의 얘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나 경제가 동태적입니까? 하루가 다르지 않습니까? 페드조차도 테이퍼링 문제에 있어서 인플레라든가 그다음에 고용이라든가 이런 게 하루가 다르게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적인 테일러 준칙이라든가 PKC와의 적정금리 이런 것이 지금 산정의 의미가 많이 이렇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한국의 이정일 총재께서도 적정금리는 낮다, 저금리다 올려놓고 근데 적정금리 수준은 뭘까 하는 측면에서 이런 걸 반영해서 말씀을 좀 이렇게 가급 자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적정금리라는 개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태적 통화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페드의 옵티멀 컨트롤 룰입니다. 경제는 지금 과거와 다르다. 글로벌되고 코로나 사태에서 하루가 다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정책 당국의 수용력이 민간 차원에서 지금 정책 당국의 정책 의도가 잘 반영합니까? 잘 반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은 뭐냐?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이윤동기에서 투자하고 투자하지 않고 이런 입장이니까 네. 사실 지금 측면에서 이렇게 적정금리라는 개념도 미국에서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금리 기조, 금리를 인상하고 아직도 저금리 수준이다. 이런 파악이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지만 금리 인상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청원으로 해야 한다. 이런 요구들이 속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통화정책을 국민의 그 청원으로 하면 오죽 답답했으면 그렇게 네. 하겠습니까? 그만큼 한국은행과 금통위원들이 어려운 가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다른 쪽에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오죽했으면 소상공인계 MZ세대를 해서 비옥회를 점정하라 국민청원을 해라 이런 쪽에 나온 게 예.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소리가 나오냐. 당신들이 금리를 인상을 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그러면 뭐냐 우리가 그냥 당하고 있어야 돼. 언제 쓰라쓰라 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내려갈 때 여기가 회수할 때는 느닷없이 올리느냐 하는 측면의 불면설이다. 그러나 국민청원을 통해서 이렇게 금리를 문제를 변경하는 문제는 이렇게 가능한 대중적인 통화 정책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간적인 단계에서 우리가 섀도우 모니터리 policy committee 내지는 섀도우 모니터리 policy board 하는 이런 그 예비 금통위 미국에서 SMC 마찬가지로 우리도 SMPB 내지는 SMPC 이런 같은 잠재적인 예비 금통위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지금 한국경제신문에서도 이런 것을 사실 금통위 이전에 이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는 상쇄할 필요가 있다. 보다 이렇게 시장 참여자를 중심으로 하는가 하면 학계라든가 그래서 그동안 경륜이 높았던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금통위원만 맡기지 말고 민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SMPC 같은 SMPB 내지는 SMPC 같은 커미티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하고요. 지금은 이제 적정금리 관련해서 미국의 그 동태적 통화 정책에 해당되는 금리 정책에는 옵티멀 컨트롤률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네. 이건 뭐냐면 한국은행도 지금 분기마다 이렇게 경제 전망을 발표하죠. 경제 전망을 발표할 때 뭐 3개월 후 내지는 6개월 후 그리고 향후 통화 정책이 2년, 3년에서 어떻게 갈 길을 가겠다. 그래서 3개월 짧게는 기준금리 수준 내지는 뭐냐 2년 후 3년은 어떻게 가겠다 하는 이런 쪽에 미국과 같은 낫프로트 점도표 같은 이런 것을 좀 산출해서 시장에 이렇게 좀 친화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 시간이 상당히 늦게 출발해서 이걸 좀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정책거리로 사전금리 예고제, 기준금리 사전 예고제 이런 것을 하면 지금 여러 가지 느닷없이 금리를 올리는 가운데 불면 소리가 나오는 이런 것을 좀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냐 생각하고요. 금리를 올리더라도 금리만 덜컥 올려놓고 너네들 알아서 해라 이런 것보다는 꾸준히 시장과 이렇게 소통하는 모습을 금통위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국도 블랙아웃 기간을 설정하고 설정하지 않는 거다 네. 하는 입장에서 그런 측면을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사실 금리 인상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불면 소리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이런 쪽에 새로운 경제 환경, 통화정책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종전과 다른 이런 방식으로 금리 문제를 가져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이 이제 고민이 되는 대목인데요. 본격적인 금리 인상 국면인 만큼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 타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많이 문의되는 사항이죠. 지금 대부분 다 우리나라의 그 지금의 그렇게 주택 담보를 밀어낼 때는 네. 금리가 낮지 않느냐. 그래서 변동금리로 밀어냈던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그 금리는 사실 그 가계부채는 변동금리가 대세를 이루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금리를 올립니다. 그러면 고정금리를 갈아타라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겠죠. 한번 스위치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하니까 또 이렇게 금리를 올리자마자 시중은행들이 이렇게 되는데요.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께서도 적정금리 이하다 보니까 이 수준에서는 재빨리 고정금리로 갈아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책 단계에서도 이번을 기해서 정책 단계에서는 지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경 편성해서 MZ 세대라든가 소상공인에 빨리 좀 신속히 지원해달라 하는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은 아주 적절한 시점에 잘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대로 집행을 좀 빨리 하실 필요가 있다. 지금 거리로 내몰린다. 오죽했으면 BOK를 점령하라. 이런 쪽에 얘기가 나오냐.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금리 인상 당시에 이익원 이렇게 그 계제부 1차 하관보께서 네.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하는 그분이 좀 이렇게 비교적 굉장히 실력이 높은 분이고 이렇게 경제 현상을 잘 돼서 그런 세밀하게 이런 쪽에 뒷받침하는데 그게 좀 이렇게 대통령이 어제 비슷한 쪽에 말씀했으니까 빨리 좀 거리로 내몰리는 MZ 세대든가 소상공인에 대해서 보완책이 좀 집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고정금리를 갈아타라 할 때 시중은행의 자세입니다. 시중은행의 자세 이렇게 보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금리 인상 전에 사실 1년 전 대비해서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올렸습니다. 네. 예금 금리는 0.3%포인트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민간 입장에서는 저 대출 금리는 은행의 수익 금리지만 우리 입장은 비용 금리입니다. 그리고 예금 금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수익 금리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금리, 비용 금리거든요. 예대 맞춤이 더 확대됐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그 기준금리가 올랐으니까 또 재빨리 밀어낼 때는 변동금리를 하다가 고정금리를 갈아타라 이런 쪽의 모습에 대해서는 사실 감독당국이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 좀 하는 것과 함께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금 모두가 대중 공공선을 통해서 이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 취약계층을 좀 이렇게 해서 이런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런 쪽에 상반기에 돈만 왕창 벌었다. 이거 이렇게 어떻게 사실 이걸 이렇게 자랑스럽게 발표합니까? 그거 최고 책임자들 같은 경우는 좀 반성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감독 당국에서 모두가 이 국면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행정지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그 이후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 전해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